사실 현타라는 거는 내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사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목표일 것 같잖아요. 사실 그거는 목표라기보다 다짐이거든요. 네, 오늘 만나볼 이분은 공부 천재, 시간 관리의 달인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의 저자이신 이윤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그런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걸까요? 사실은 이제 공부라는 게 여행하고 똑같거든요. 여행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우리 MC님 같은 경우도 항상 뭐 블로그라든지 또 뭐 책자 같은 거 찾아보시지 않나요? 네, 열심히 찾아봅니다. 네, 그걸 안 하고 만약 갔는데 내가 뭐 진짜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데 가면은 또 아니면 맛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시행착오를 하는 것들도 인생의 큰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라는 거는 사실 시행착오가 일단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블로그를 좀 봐야 돼요. 블로그요? 예, 말하자면은 누군가가 미리 경험해 둔 거를 접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공부는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경건하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해야지. 앉아서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외국 여행 갈 때 블로그 안 보고 그냥 경건하게 가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라고 존재하지는 않지만 합격 수기들,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했고 네. 그다음 우리나라랑 이제 시험 시스템이 거의 똑같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의 어떤 방법들, 그다음 우리나라의 또 방법들을 합쳐가지고 진짜 저는 시행착오를 거의 아예 없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나름의 또 비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9개월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9개월 만에 합격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뭐 운이 되게 좋았고요. 그거는 당연한 겸손하십니다. 말이고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고 제가 이제 단기간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요? 네, 제가 대학을 이제 제적을 당했는데 이제 놀다가 제적이요? 예, 이제 제적을 당하고 4학년 때 이제 재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끝나겠다는 위기를 좀 느끼면서 정말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했을 때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1차를 2달 만에 합격을 하시고 네. 2차를 7개월만 준비하시고 합격을 하신 건가요? 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법학 학점이 18학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이제 오해가 큰 부분이 정말 아무것도 법을 모르는 분이 사법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법대 학점이 18학점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수기를 찾아보니까 어떤 서울대 합격자 분께서 3개월을 준비해서 1차 시험 합격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비록 제적은 당했지만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2배로 노력하면 아마 단순 계산으로 한 1개월 반 정도면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죽을 각오로 했죠. 그래서 그럼 하루에 16시간씩 16시간은 기본적으로 거예요? 무조건 공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네, 20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다만 네. 이제 진짜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평균치가 한 16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1차 공부할 때는 패턴이 네. 아침에 9시에 자고 12시에 일어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을 먹고 잠들었어요. 또는 조금 허기가 진다 이러면은 점심을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면서 뭐를 사서 편의점에서 먹고 왔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았고 그 시간도 아끼셨던 거네요. 아꼈죠. 그 다음에 네. 저녁 먹는 시간 딱 30분 정도 이제 딱 먹었고요. 식사 시간은 1시간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 합쳐도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시간 내내도 공부했고 밥 먹는 내내 이제 또 옆에 책 펼쳐놓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또 식사하면서 공부를 했죠. 와. 자는 거는 딱 3시간 정도 잤는데 그 아까 9시부터 12시까지만 딱 잤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면 꿈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머릿속에서? 그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꿈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실제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의 틈새가 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라는 거는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수석 합격자가 자기 전에도 공부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공부를 하면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같은 시간을 2배로 썼대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저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머릿속 자고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칙센트 미아의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네. 플로우, 몰입이라는 이론이고 우리나라 황농문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 진짜 그 얘기 제대로 정확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꼭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인생에 한 번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뭐 체육을 잘한다든지 음악을 잘한다든지 미술을 잘한다든지 그런 특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고 기왕 한다면 거기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꼭 한번 합격해서 좀 내 가치를 스스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랑 관계없이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사법시험 폐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하고. 딱 네, 로스쿨 네, 도입할 맞습니다. 때쯤인가요? 네, 그때가 걸리고 네. 저는 그 당시에 또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제적을 또 당하면 군대 영장 1순위로 나와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진짜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평생의 어떤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때가 됐었죠. 그래서 절박하게 정말 좀 꿈을 향해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스스로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며 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좀 마음을 부여잡으셨을까요? 사실 현타라는 거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내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사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감이 없을 때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게 되죠. 특히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목표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목표라기보다 다짐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자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운이라든지 네. 제가 바꿀 수 없는 재능이라든지 많은 요소들이 좌우를 하잖아요. 저의 하루의 목표는 오늘은 적어도 제가 살던 데가 이제 장전동인데 네. 장전동에서 1등을 하자. 오늘 노력의 최대치, 장전동에 내가 가상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하루는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는 느낌을 갖자. 그 경쟁자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려면 구체적인 책의 분량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하루마다 계획을 세웠죠. 오늘은 뭐 80페이지를 보는데 적어도 내가 이거를 말로 다 할 수 있는 정도는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내가 경쟁자들을 모두 떠올렸는데 내가 1등이라는 생각을 갖죠.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았어요. 그냥.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오히려 과정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목표를 하나하나씩 세우고 그걸 달성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네. 사실 현타라기보다는 불안함이 너무 심했죠. 왜냐하면 저한테 남은 기간이 2개월, 그 다음에 군 문제를 해결 짓고 나서 재입학하면 이제 1학년 수업부터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제가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법시험을 2번의 기회가 2차가 주어지는데 한 번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한 번밖에 딱 기회가 없는 게 6개월 정도 남은 이제 대학원을 제가 가야만 사법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군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돼서 네. 너무 불안했죠.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근데 불안함이라는 거는 실체를 적어보면 내가 외부적인 요소고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불안함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했고 그러려면은 결과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놓게 돼요. 어차피 결과는 내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수치가 가능하게 목표들을 설정하면은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법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면 불안감이 너무 심할 텐데 그 불안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불안감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좀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불안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써보면 돼요. 불안함은 써보면 실체가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불안함은 네. 두 가지였어요. 크게. 시험까지 기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2개월, 뭐 7개월 이런 식으로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나눠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또 두 번째 불안함은 우리 경쟁자들은 지금 나보다 먼저 공부를 다 시작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두 개였는데 적어보면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둘 다. 남은 기간을 제가 늘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 공부를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네. 다르게 생각을 해봤죠.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그랬더니 이제 합격자 숫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칠 때 이미 공부한 사람들의 제가 대충 숫자를 세보니까 그 중에 뭐 허수도 있을 거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외를 해보고 나니까 저는 무조건 합격을 할 것 같더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 대신에 네. 이제 진짜 피나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기간을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 공부를 이제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써놓고 네. 분별하다 보면 뭐가 불안하고 불안하면 안 되는지가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뀔 수 없는 걸 불안해봤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냥 제외를 시켜버리고 제외시키는 게 만약에 중요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불안한 게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해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은 정말 좀 쉬운데 네네. 실전에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써보시면 돼요. 그냥 네. 딱 써서 무조건
왼쪽에 원인, 오른쪽에 나의 솔루션이라고 적어보시면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재테크 공부를 할 때 네. 한 3년 정도를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목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3년이 다가오면 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갖춘 거, 이게 시장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은 변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재테크를 할 때 가치 대비 저렴한 자산을 사는 거라면 그걸 사는 것에 대한 몰두를 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뭐 한 말씀을 더 드려도 된다면 네. 우리가 불안함이 오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 목표랑 행동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랑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꼭 만들어야 돼라는 거를 좀 구별해서 내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자산가가 뭐 될 거, 얼마 정도의 자산가가 될 거라든지 투자에 성공할 거라는 목표는 사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 나는 하루에 누구를 따라서 얼마만큼 분석을 할래? 여기 얼마만큼 시간을 쓸래? 이런 식으로 행동 목표라 그래요. 그 과정의 순전히 좀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면 그래, 그래도 나는 현재 최선을 다했어. 결과를 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과학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라스베이거스에 도박하는 분들 보면 되게 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내 행동이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선택지를 최소화시키는 작업만 해요. 우리가 사실 뭐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상당 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의 좌우가 되거든요. 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회를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지 결과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불안함도 아마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윤규 변호사님의 아버님도 네.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닐까. 아, 어떤 DNA가 남들과는 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아버지께서는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학자금이 없으셔서 월남전에 파병을 가시기도 했고 목숨을 걸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진짜 뭐 머리가 좋고 그러셨다면 조금 기간이 그렇게 좀 물론 아버지가 머리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아니죠. 굉장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노력을 또 물려받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아버지의 태도 그런 것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신념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왜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 재능이나 운 같은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내가 나의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어느 순간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범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안 좋은 말로 우리가 패배주의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진 않고 왜냐면 우리 삶은 현실적이고 치열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나를 위한 마음의 어떤 장작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배웠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놓고 보니까 두 가지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죽어도 진짜 이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전쟁터 가서 돈을 벌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터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제적당하고 사실 영장이 나오고 그랬을 때 암담했죠. 암담했는데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래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좋은 가치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꺾이지 않는 어떤 마인드 그런 게 진짜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은 거죠. 보통 자녀들은 부모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도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항상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항상 출근할 때마다 저보다 일찍 이제 나가시니까 깨워서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제가 지금이야 제가 인간이 많이 됐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는 완전 거의 천둥 벌거숭이처럼 너무 예의 없고 매너 없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뭐 그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2달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았는데 그걸 좀 고쳐야 되겠다. 진짜 변호사님 예전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완전 진짜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건방지다.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태도 같은 것들이 너무 불손하다.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해주기 쉽지 않지만 그쵸. 애정을 담아서 해주셨고 제가 아버지한테 만날 때마다 그 말씀 드려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인간이 된 것 같다.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이유인 것 같다. 부산대 법대까지 네.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도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지 네.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닌가요? 저희 학교를 또 굉장히 제가 애정하고 학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 경쟁 상대로 삼았고 지금 이제 동료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서울법대나 뭐 고려법대, 연대법대 뭐 이런 출신 분들이셔서 네. 저희 학교 자체가 부족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그 당시에 목표로 했던 시험 합격이 워낙에 또 쟁쟁한 진짜 대한민국에 저 머리 쓰시는 분들이 다 치는 시험이어서 그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픈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제적을 당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적은 제가 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왜냐면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했다고 했으면 엄청 모범생이고 대학생들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프로게임단 연습생이었고요. 스타크래프트. 진짜요? 네, 실제 노는 거를 더 좋아하고 대학에 가서도 제가 주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네. 학교 축제도 다 나가고 막 그러다가 엄청나게 끼가 많으셨군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네. 사실 제적되기 전에 통지가 오거든요. 제적된다고. 근데 이게 주소가 다른 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법대생이고 하지만 우리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출석을 이제 부르는데 이번에 좀 가을바람 불고 하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공부 좀 해봐야지. 항상 모든 고시생들이 네. 가을바람 불면 공부를 해보자 한 다음에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공부 좀 해볼까 해서 수업 때 들어갔는데 수업 잘 안 들어갔는데 출석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교수님 이번에 수강 신청 제가 한 것 같은데 출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닌데? 제적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저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제적을 알게 되니까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2주 뒤에 영장 나오고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암담했죠. 개론 오늘은 합격 수기 한 줄이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 하루하루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 전업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께는 내 어떤 과정에서의 일희일비가 또 희로애락 같은 것들이 1인칭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합격한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건 지나갈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인생의 진짜 목표는 시험이 되면 안 돼요. 시험이 아니라 내 어떤 도전, 노력, 성취가 돼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시험은 당연히 합격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 하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건방지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어차피 목표를 이뤘는데 현재 돌아와서 다시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이 속에서 어떤 생기는 어려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다 담담하게 자기가 합격하면은 기쁜 게 더 많잖아요. 힘든 거는 진짜 한 줄 써요, 한 줄. 여름에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웠다. 또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나 잘 극복했다지 여기 이걸 가지고 막 세네 달락 쓰는 분 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어차피 돌이켜서 지나보면 나는 성취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죠. 물론 내가 무조건 성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기왕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보다 약간 떨어져 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지도하는 분들께 내드리는 과제가 있어요. 합격 수기 미리 써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직장인 분들이나 또는 직장인 수험생 분들 또는 뭐 투자라든지 재테크, 자기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와의 대화를 되게 중단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지금 월부를 비롯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이거는 상대방과의 대화거든요. 예를 들어 이윤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든지 주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생각을. 근데 정작 나와는 대화를 안 해요. 이거를 일기도 좋고 짧은 글의 형태도 좋고 블로그도 좋습니다. 내가 써봄으로써 내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떤 식으로 조감하고 있고 나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면 지나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일기에 써보면 조금 크리틱하게 쓸 수 있어요. 오늘 이건 좀 잘못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조금 뭐 이런 부분을 고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자기와의 어떤 대화 시간들이 너무 요즘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우리는 받아들이는, 우리 맨날 뭐 주입식 교육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가 습관은 그거예요. 눌러가지고 주입.
받고 있는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하죠. 그대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